제가 스터디룸에서 이번 학기에 수업을 한 적이 몇 번 있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문학창고에 그 기억으로 남겨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아침에 얼굴 되게 막 부어있고 이런데 좀 빨리 왔으니까 수업 시작하기 전에 롤리타 2부를 찍습니다. 이거를 롤리타의 입장에서 한번 재구성해보자. 네, 1934년에 샬럿 헤이즈가 그 롤리타를 임신을 합니다. 그 연보를 보면 롤리타는 35년 1월 1일에 태어났네요. 그리고 이제 1945년에 램스데일로 이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죽었나 말았나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 아버지는 언제 사라졌죠? 제가 놓쳤나 본데 아무튼 간에 이제 그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조선가정, 뭐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이제 전형적인 한부모 가정에서 이제 살다가 하숙집 아저씨가 이제 생기고 그 아저씨가 엄마랑 결혼을 하면서 재혼 가정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결혼이나 이런 게 일어나는 시점에서 롤리타는 캠프에 보내지는데요. 여름 캠프 같은데 이제 캠프 Q인데 다 이게 알파벳 Q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1947년 6월 26일이라고 돼 있고요. 그 사이에 이제 아시다시피 그 일이 있고 그 Q를 나오는 게 캠프 Q를 나오는 게 8월 14일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훔버트랑 같이 하게 되는데 어쩌면은 비정상적인 방법? 제가 보기엔 이제 편모스라에서 자랐다 이거는 그렇게 큰 결핍은 아닌 것 같고 그거보다는 이제 이 소설에서 포착하는 거는 어떤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제 그 성의 뭐 이런 얘기하기가 민망해졌지. 아무튼 이제 이 눈뜨게 되고 이른바 그리고 이제 그 퀼티를 만나면서 정말 좀 그런 안 좋은 일을 이제 겪게 되고 나중에 자세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상위 군인 그런 이제 그 딕하고 이제 결혼해갖고 가정을 꾸리고 임신해 있는데 그때 롤리타의 나이는 불과 17세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소설에서 유일하게 성장하는 인물이 롤리타인데 성장 없는 성장 소설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장은 성장이죠. 처음에 이제 보면은 키가 142.5cm 제가 이걸 미터법으로 바꿔놨더라고요. 피트를. 요게 이제 12세 142.5cm 이제 정도 되는 초등 이제 한 요즘 5, 6학년 빠른 애들 한 4학년도 이 키가 나오겠네요. 한 5, 6학년 고학년 정도 되는 이제 그런 느낌의 소녀에서 캠프를 간 사이에 또 커가지고 150cm가 됐고요. 이제 155cm 되는 것까지 제가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17세가 됐을 때는 뭐 이미 이제 그런 되게 이 소설에서는 이미 거의 성숙한 무슨 그런 뭐 여성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 아줌마 이런 느낌으로 거의 이제 그렇게 묘사를 해놨는데 이 소설에서 거의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삶을 삶 그대로 사는 인물이고 시간에 맞춰서 쭉쭉쭉 성장하는 인물인데 소설의 결말을 보시면 또 요절입니다. 네. 그래서 2부 1장의 시작 첫 문장은 그때부터 미국 전역을 누리는 대장정이 시작되었다. 근데 로는 엄마가 병에 걸려서 입원한 줄 지금 알다가 이제 엄마가 죽은 걸 알죠. 그 다음에 이제 여행 가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거는 허문 속이는데 애가 이렇게 큰데 또 잘하고 있는데 이게 먹혔을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초기부터 둘 사이에 되게 갈등이 이제 생기는데 천진함과 기만, 매력과 천박함, 어둡고 시무룩한 표정과 밝고 명랑한 표정을 모두 갖춘 롤리타는 한번 심술을 부리기 시작하면 정말 우라통이 터질 만큼 밀살스러운 계집이었다. 때로는 따분해하고 때로는 격렬하게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때로는 시무룩하고 흐리멍덩한 표정으로 널브러지고 때로는 그냥 건들거리기도 하는데 자기 딴에는 건달처럼 거칠게 행동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저 바보 흉내에 불과했다. 변덕이 하도 죽을 듯해서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었다. 정신적인 면에서는 역겨울 정도로 평범한 계집이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일반적인 연애서사 그냥 연애소설 사랑소설로 보자면은 그냥 이제 그 연인 혹은 이제 배우자의 그 실체 내지는 이면을 이제 알면서 사람은 워낙에 이제 입체적이니까 저희는 평면도형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보는 거는 평면도형인 거죠. 근데 이제 결혼은 입체로 들어가는 거니까 결혼 아니고 연애도 길어지면 이제 똑같아가지고 비슷하게 이제 되는데 그 시기를 그냥 그렸다고 할 수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그 사랑의 주체와 객체가 이렇게 설정이 됐기 때문에 다른 요소가 이제 들어가요. 이 결정적인 게 이제 롤리타의 성장인데, 홈은 롤리타가 이랬다고 되게 투덜투덜 대지만 롤리타 입장에서는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이 아저씨랑 같이 다닌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뭘로 나타나냐면 돈으로 나타나. 아, 하고 싶으면 돈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요즘은 그런 표현 안 쓰죠. 원조 교제. 옛날에 이제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이런 이제 성인 이런 저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이런 이제 무슨 김기덕 옛날에 영화 중에도 그런 게 하나 있었는, 무슨 사마리아인인가, 그게 이제 그런 식인데, 그런 이제 원조 교제 이제 그런 느낌을 딱 준단 말이에요. 계속 돈을 처음엔 요만큼 썼다가 나중엔 더 크게 이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럴수록 애는 더 빗나가고. 그러니까 홈버트가 샬럿, 당신 심정을 이제야 알 것 같구려 라고 말을 하는데, 아빠 입장에서 바라보는 지금 그 딸 롤리타는 지금 이런 식의 어떤 사랑이 아니라 다른 식의 사랑이 이제 필요한 거잖아요. 그걸 험버트는 모르지 않는데, 알면서도 이제 다른 거에 눈멀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자꾸만 덮어버리고, 이거를 그냥 최대한 우리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거는 그냥 가정폭력에, 심지어 가정성폭력에, 이거 성적 그루밍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롤리타가 말을 안 들으면 너 그러면 어디로 보내버린다 이러는데, 얘가 어릴 때부터 되게 무서워한 어떤 그 집이, 친척 집인가 거기가 있거든요. 그걸로 자꾸 협박을 하고, 애가 자라면 이제 또 다른 식으로 또 협박을 하고 하는데, 자기 애는 그쪽으로만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머리도 또 자라기 때문에 내가 고발을 하면 이제 아저씨가 더 걸려 들어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치사하고 더러운 관계에서, 이 관계에서 이제 둘의 그 사랑이라 할 수도 없고, 이런 이제 성적인 일종의 계약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이제 가는 거죠. 험버트 입장에서는 사랑이었겠지만, 그래서 중간중간에 내가 얘를 위해서 되게 노력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걸 롤리타 입장에서 맞춰보면, 좀 읽어보면은 어마어마한 고통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미국 지도를 이렇게 펼치면서 우리는 지금 여기 관광을 다녀라고 험버트는 얘기를 하지만, 롤리타는 지금 우리가 계속 도망을 다니고 뭔가 굉장히 불안하고 이제 이렇다는 거를 아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는 자랄수록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험버트는 또 이걸 감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래 애들하고 어울리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근데 여기 중간중간에 삽입된 장면 중에 테니스를 치는 장면이 있어요. 롤리타가 그냥 이제 또래 다른 애들하고. 근데 둘 다 잘 못 쳤는데, 그래도 둘 다 즐거워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고, 비록 실력은 형편없었지만 매번 맑고 낭낭한 목소리로 정확한 점수를 외쳤다. 그래서 이 롤리타가 이런 식의 이제 그 10대 초중반 이제 소녀 아이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대목이고,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목가적인 풍경처럼 이렇게 읽혔어요. 그래서 뭐 잃어버린 낙원이나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롤리타의 나이가 그럴 때 이렇게 한창 또래랑 어울리고, 이렇게 시시껄렁한 농담하고 시시껄렁한 놀이를 하고, 자기가 테니스 선수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테니스를 굳이 잘 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치고 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성한테 관심도 보이고, 딱히 좋아하지 않아도 뭐 한번 유혹도 해보고, 이렇게 찔러도 보고, 약간 음란한 표현도 써보고, 뭐 그 다음에 학원도 땡땡이 치고, 수업 시간에 졸기도 하고, 선생님한테 대들기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 나인데, 지금 이렇게 어떤 아저씨한테 잡혀가지고 거의 스토킹 수준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험버트가 이렇게 산뜻하지만 시시한 이야기를 시시콜콜 늘어놓는 주된 이유는, 나를 심판할 분들에게 내가 롤리타를 즐겁게 해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다라고 하지만은, 험과 로우의 관계가 너무 어긋나고 있다는 거. 이거를 험버트가 이렇게 정리해요. 우리가 동부에 도착할 무렵에 나는 욕망이 충족되어 원기가 왕성해지기는커녕 더욱더 피폐해진 반면, 로우는 건강미가 넘쳐 빛나는 듯 했다. 그리고 이제 뭐 골반이 어쩌고 저쩌고 묘사를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의 기나긴 여행은 이 아름답고 믿음 깊고 꿈 많은 드넓은 국토를 구불구불한 점액의 흔적으로 더럽혔을 뿐이고, 돌이켜보면 그때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귀퉁이가 접힌 지도 한 다발과 너덜너덜한 여행 안내서, 달아빠진 타이어, 그리고 한밤중이면 밤이면 밤마다 잠든 채 않은 내 귓가에서 울리던 그녀의 흐느낌이 전부였다. 그래서 로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 흐느낌이 많은 거를 이제 얘기해 주는 것 같고요. 아무튼 아이에게는 운명이 너무 가혹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 20, 30대 읽었을 때는 하나도 염두에 두지 않았던 문장이거든요. 근데 이 로에게 이 시간이 다시 오지 않는데 이 어린 소녀에게 이 소중한 시간을 이제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앞으로 아이의 인생이 점점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롤리타는 과거를 신경 쓰지 않아요. 이것도 되게 롤리타라는 캐릭터의 특이점 중에 하나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쯤에 와서 제가 들었던 의문이, 홈버튼 왜 일을 안 하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뭐 강의도 가고 사전도 만들고 뭐 쓰기도 하고 한다고 했는데, 이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계속 돌아다니고만 있고 뭐 계속 롤리타 얘기만 하고 있는데 뭘 먹고 사는 건지. 그리고 그 이모분가요? 그 사람이 이제 사업하면서, 향수 사업하면서 매년 뭐 얼마씩 준다 했었는데 그거 갖고 먹고 사는 건지. 그래서 정말로 그 너무 도스옙스키처럼 이거는 무책임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돈 문제를 이렇게 가뿐하게 처리해버리고 이제 험버트를 이렇게 자유인으로 두는 것이 너무 그 생활 냄새가 나지는 않는, 네, 그런 소설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부 4장에는 비어즐리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한적하고 이제 학구적인 소도시다. 그래서 저희는 뭐 애들이 뭐 평생 가보지도 않은 유럽의 무슨 뭐 도시명을 외우고 뭐 말하자면 주입식 암기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뭐 거의 인성 교육을 시킨다 이러면서 포딩가를 뭐 얘기를 해요. 제가 까먹었는데 뭐뭐뭐 하나가 또 데이팅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이렇게 어울리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연극 이런 거 시키고 아무튼 포딩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래도 이제 요조 숙녀 교육을 시키는 것이었다 해가지고 이제 학교를 요로 보내고, 요 부분에서 캐릭터를 하나 더 등장시키는데, 지금 요 말을 해주는 원장이 있고, 그러니까 학교 관련 사람들 친구들이 나오고 재미없더라고요. 근데 앞에 1부하고 거의 비슷하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좀 재밌는 캐릭터는 가스통이라는 인물인데, 이름으로 봐서는 이제 프랑스인 느낌을 주는데, 이 가스통의 특이점은 뭐냐면은 얘가 그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험버트가 쟤는 저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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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러면서 자신의 성 저체성을 잘 숨기고서 저렇게 잘 살아가는데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이란 말인가. 292쪽에 요 부분 하나 이제 재밌었고, 근데 이제 나중에 가스통은 어디더라? 아무튼 그쪽에 그 동성애자가 되게 많은 도시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 죽었든가 하는 걸로 약간 후일담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고 이제 그 롤리타와의 관계도 이제 너무 지루해져가지고 사실 읽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내가 간질병 환자처럼 몸부림칠 때 그녀는 내 곁에서 작은 손 가득히 동전을 움켜쥐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쯤 되면은 정말로 그 매춘에 가까운 관계로 이제 둘의 그 관계가 접어들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제발 나 좀 그냥 내버려둬요. 네? 제발 귀찮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307쪽인데 이게 그 롤리타의 지금 심리를 너무나도 잘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당연히 학교 생활이 원활할 리 없고, 선생님이 애를 불러요. 부모님을 불러요. 뭐가 성적이 떨어진다. 이게 제일 크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 나이면은 지금 14, 15세 요 정도인데 당연히 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또래 남학생에 대해서 일절 관심이 없습니다. 해가지고 그거를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험버트가 이제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학교 쪽에서 일종의 해결책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제 그런 걸로 제시하는 게, 연극부에 들어서 한번 연극을 해봐라. 근데 이제 원장이 발음을 잘못해서 사냥에 걸린 마법사라고 하는데, 앞서서 계속 나왔던 그 마법에 걸린 사냥꾼입니다. The Enchanted Hunters 이제 이건데, 여기에 이제 참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생님이 아이의 그 저기를 좀 북돋워 줘라, 이런 사교 생활을. 그래서 이제 또래 남자애들하고 어울리게 해라. 그 험이 이제 헉 하겠죠. 그래가지고 집으로 불러가지고 그 집으로 부르는데 롤리타가 또래 남자한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그 험버트의 맹목이 드러나는 게, 이게 롤리타의 일종의 성적인 취향인 것 같아요. 또래 남자들보다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그런 소설은 성숙한 남성의 형식이다라고 루카츠가 소설에 입원해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 초년 시절에는 그런 식의 이제 성숙한 남성의 형식, 주로 교수들이죠. 이제 눈앞에 있는 그런 성숙한 남성들은 지금 생각해보면 다 3, 40대, 그것도 생각하면 막 50대, 60대 이런 할아버지는 또 잘 없죠. 우리 느낌의 그 당시에 이제 젊은 여학생 느낌, 여대생에서의 할아버지, 그런 느낌은 또 잘 없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중년 남성에 대한 취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롤리타가. 그거를 험이 간과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래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기특해가지고 또 용돈 주고, 이런 식의 이제 생활이 계속 된다는 겁니다.